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야 될까요? 아, 드디어 네. 마침내 끝끝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긴 터널을 지나서 저기서 이제 빛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희미하게라도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11일 날이었죠. 하느니 금통위를 개최하고 3.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제 3.25%포인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내린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 2021년 8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한 이후에 13번 금통위 동안 계속 동결 조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긴축 조치,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걸 끝내고 동결을 하다가 이제 내려간 시점으로 보면 약 3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38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그렇게 것이고요. 됐나요? 금리를 인상한 시점 마지막이 2020년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때를 기준으로 보면 4년 5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가장 궁금한 게 네.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 한은에서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내가 받은 이 대출도 금리가 좀 조정이 될까? 내려가는 게 제일 맞죠. 궁금해요. 내려가는 네.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체감적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를 산정하면 기준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라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니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당연히 기준금리는 떨어지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가산금리가 문제인데 가산금리라는 건 은행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그다음에 나의 신용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변수에 의해서 0.25%포인트의 금리가 그대로 다 반영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미국이 지난번에 이른바 B컷이라고 해서 0.5%포인트의 금리를 좀 크게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금융시장이 이걸 조금 선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이미 선반영이 됐으니까 그게 다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13번의 금통위를 열면서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작년 연말부터 야, 이 정도 됐으면 금리가 좀 내려갈 때 되지 않았어? 라는 시장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금리가 조금씩 내려갔거든요.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한두 차례 금리가 내려갈 걸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한번 내려간 게 바로 체감적으로 나의 금리를 떨어뜨려 주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은데 네.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할 가능성은 좀 높아진 거잖아요. 조금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내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내렸나라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금리 인하는 반갑지만 그 반대편에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경기 침체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좀 침체되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은 된 것 같은데 네. 부동산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가 그걸 좀 보면서 금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안정이 됐느냐. 그건 사실 아니에요. 아직도 열기가 부동산 시장에 남아 있는데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연휴도 길었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 뭐 여러 가지 내놓으면서 대출을 좀 규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대출이 조금은 줄어들었죠.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경기는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야, 지금이라도 안 내리면 자칫 경기가 더 많이 식을 수 있네라는 우려감이 반영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은이 근데 앞으로 그러면 금리를 빨리 내릴 것이냐의 부분은 한국은행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하고 우리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를 조금 눈치를 볼 테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결국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를 의미하는 게 거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반대로 얘기하면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근데 미국이 지금 원래 금리를 내리면 달러의 약세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달러 약세가 잠깐 나오다가 중동의 전쟁 불안이 나고 유가가 막 튀니까 네. 그럴 때는 달러는 안전자산이라 그래서 달러를 막 사들이는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어요. 강세를 보이다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하를 더 많이 내린다 속도로 그럼 우리 원화는 더 약세로 가겠죠. 그건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체감하려면 은행에서 또 나의 대출 금리를 빨리 내려주려면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더 내리기는 불가할 것 같고 네. 내년 상반기나 돼야 한두 차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결정할 것 같아서 일단은 방향이 바뀐 거는 반갑지만 빨리 나의 대출 금리가 내려가기는 상황으로 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한번 방향을 틀면 꾸준히 틀거든요. 네네. 금리 정책도 비슷합니다. 이제 방향을 이제 조타수가 이렇게 돌렸으니까 아마도 천천히 돌면서 금리는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이 소식이에요. 그래도 자,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최근에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상화폐. 가상화폐 중에서도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달러 연동 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상자산들, 가상화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많이 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상자산에도 가치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 만들어진 게 이제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달러 가치와 1대1로 연동을 시켜서 마치 과거에 우리가 금본위제 때 달러를 가져가면 금을 바꿔줍니다. 라고 해서 종이 쪼가리인 이 지폐가 실제 돈이 되도록 만들었던 조치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를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연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거래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환시장을 움직이는 변수가 됐다. 이런 해석으로 보시면 돼요. 가치를 만들었다까지는 알겠는데 네. 이게 왜 환율 외환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꽤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네. 달러 연동 코인의 올해 들어서 국내 거래량을 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32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43조 원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1억 2천만 달러, 약 1,580억 원 정도가 거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가 아니라 이걸 무역 거래에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변하면 외환 시장의 신생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이 좀 불안해지는 건데 네. 이런 요소들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달러 자산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랑 여기하고 약간 가치가 이중 가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의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추석 연휴를 지나는 동안에 추석 연휴 직전에 원달러 환율이 1329원 60전이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 이 스테이블 코인 그 달러 연동 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테더라는 게 있는데 네. 이 테더의 가격이 1351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쉬는 동안에 이 가격은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가치 차이가 좀 크게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까 무역 결제에도 쓰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무역 결제의 약 10%가량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야 이게 더 커지면 외환 시장이 또 다른 변수가 되겠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이 코인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의 특성 중 하나가 거래 편의성이거든요. 네. 실제 결제 대금을 코인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면 무역 결제할 때 우리가 이른바 인보이스라고 해서 뭐 송장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역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런 거 확인하고 또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올 때까지 대금이 입금되는 데까지 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암호화폐 주소를 보내고 네. 보내는 즉시 거의 실시간으로 입금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특히 외환 거래를 할 때 이 시간의 지체는 비용이에요. 다음 날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요. 거래 편의성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뭐 환전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무역 결제하는데 도리어 좀 이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 이것도 좀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규모 무역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건 국내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환거래법에 의해서 이 외환거래를 매우 까다롭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안 받는 외환거래가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 당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멍,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환거래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드렸지만 외환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계도 잘 안 잡힙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거래법을 강하게 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환경상 달러 자산 등이 외국으로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외환위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가 뭐 위기가 난다 그러면 막 달러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환 보이고 부족하고 그러면 환율 막 급등하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한 10% 정도 무역 거래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작 뭐 10% 가지고 그래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은행의 뱅크런이라는 거 떠올려 보시면 사실 아주 작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네. 아주 작은 문제 하나로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면 은행 가서 내 돈 다 내놓으세요라고 줄 서잖아요.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상황이 조금 뭐 가능성이 좀 보인다, 좀 불안하다 하는 상황에 갑자기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외환이 빠져나가는 거 보이면 지금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좀 강제적으로 통제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면 이 위험 순간을 시장 안정 조치 등을 통해서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등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손 빠른 사람들은 당장 원화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빨리 바꾸고 이 자산을 해외로 그냥 빼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아까 뱅크런 같은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거시경제나 뭐 외환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고민을 지금 우리나라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건 아닌데 각국이 다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의 대체 움직임. 그러니까 달러 말고 원화 말고 다른 자산으로 뭔가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됐고 감독 당국의 눈을 피하는 이런 가상 자산들의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에서 2022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면허가 있는 은행이나 송금 서비스 제공자, 신탁회사 등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네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하고 국제결제은행은 손잡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획재정부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외환 규제 적용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각국 정부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이 말 그대로 스테이블해지려면 안정적이 되려면 조금 걸리겠네요. 일단은 가치는 달러에 연동되니까요. 네. 달러 가치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서는 투자자산으로 본다면 안정적인 거는 맞습니다. 네.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채권 선진국 지수에 포함됐다는 거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건 굉장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예요. 바랬던 일이고 이번에 채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반길 만한 이슈인데 네. 다만 이제 대부분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까 주식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걸 더 바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국제거래에서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면 이게 주식하고 채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글로벌 자금은 사실 채권 시장으로 훨씬 비중이 더 크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건 상당히 반길 만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채를 포함한 회사채 등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들이 이 지수를 바탕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선진국 지수, 그다음에 뭐 개발도상국 지수 뭐 이런 데들로 자금 배분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로 올라가면 우리나라로 최대 90조 원 가량의 자금이 더 유입될 수 있다라는 네. 지금 통계도 좀 나오고 있어요. 채권 시장으로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일단 달러 자산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이제 우리가 외환 시장 얘기를 했는데 원화의 안정,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면서 원화가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도움이 될 거고,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채뿐 아니라 회사채 시장으로도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채권에 붙는 이자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은 자금 조달할 때 조금 더 싼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될 테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아쉬운 점을 하나 꼽으라면 증권이라 하면 채권과 주식이 두 개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한쪽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으니까 날개가 두 개 있는데 한쪽만 지금 편셈이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그래서 주식시장도 빨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나머지 날개도 좀 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공매도 금지를 지금 지속하고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재개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선진국 지수의 편입 대상으로 봐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부가 지금 3월에는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바라는 조치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정부가 고친다라고 한 이 균형을 맞춘다라는 제도 개선이 돼서 공매도도 다시 재개가 되면서 한국이 주식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조금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쪽 날개도 펼쳤다는 소식 전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